들이 시나 소설에서 어떤 주제를 찾을 때 그 주제는 그 작품의 세세한 분석에 기반해서 그 주제가 나오는, 큰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결국 교수님들이 측정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의 작품 분석 능력 또는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안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 너무 꼼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인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의 의미를 조직화해내는 능력,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학작품 나왔을 때 그냥 주제만 떨렁 던지는 그런 방식 안 됩니다.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의미를 조직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답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가끔씩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시가 나왔으면 식구들 하나하나 옮겨 적어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표가 나왔을 때 수치들 그거 다 옮겨줘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적당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이 있을 때 그 구절구절을 다 답안에 옮겨줘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절들을 너무 세세하게 다 옮겨 놓으면은 사실은 그건 인용이지 자기 생각을 쓰는 논술 답안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에서 너무 난잡해 보이지 않도록 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도표도 마찬가지예요. 도표도 수치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답안이 지저분해 보이고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뭐 한 5개 이하 정도로 이제 수치를 활용해서 이제 조직화해내는 이러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일 거고요. 다음 4번. 이 4번 요령은 이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사례들이 딱 하나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제시될 때 해당되는 건데요. 자, 여러 사례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사례들 간에 어떤 질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 여러 사례가 제시되면은 그 사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대비 관계든지 인과관계든지 뭐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파악해서 답안에 살려줘야 된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적용 설명 유형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것들의 답안을 작성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설명 유형 연습 문제 1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2005년도 한양대 정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나왔죠. 윤사마 현상. 2005년도 문제니까는 좀 한참 된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윤사마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런 시사적인 문제들을 가끔씩 이제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논술 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를 보고서 이게 의도하고 있는 게 뭐냐, 즉 출제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출제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유형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서 유형을 판단하고 출제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답안 작성법을 이제 주어진 답안 작성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제시문 가에 기술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나의 윤사마 현상을 분석하시오. 자, 가에 기술된 주요 개념들. 자, 이 가가 기준 제시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나의 윤사마 현상. 윤사마 현상이 사례 제시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자, 이제 이것을 해내려면은, 이제 제시문 가에서 그 핵심적인 개념,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주요 개념을 뽑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언어들로 표현된 제시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파악하고, 그리고 핵심 개념을 뽑아보도록 하죠. 자, 제시문 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대중매체는 지속적으로 문화적 상징기호를 사회에 부과한다. 밑줄. 자, 일단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들,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입니다. 자, 그것들이 문화적 상징기호를 부과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이 상징기호라는 말의 의미를 좀 파악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호는 영어로는 심볼인데요. 이 심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물들을 보통 기호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표지판에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 모양이죠. 사람 모양인데 보통 이런 표지가 많이 쓰이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아, 이 화장실이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미를 전달받는 거죠. 이건 남자 화장실입니다. 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은 서시오, 파란불이 켜지면은 가시오, 이런 의미를 전달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호입니다. 말, 이런 그림 또는 어떤 몸짓, 이리 와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기호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들, 이거는 대중매체,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은 TV에서 이제 여러 스타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만화 같은 것도 나오고 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TV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한 문화적 상징 기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중매체의 기호는 자명한 의미와 함께 암묵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명한 의미와 암묵적 의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보면은 2차적 의미라는 용어와 1차적 의미라는 용어가 또한 나옵니다. 자, 어떤 기호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기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1차적 의미를 자명한 의미, 2차적 의미를 암묵적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팬더라는 기호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팬더의 자명한 의미는 동물입니다.